제발 버텨줘. 이거 못 고치면 그 도시는 사라져. 러시아군이 가장 먼저 두려워한 이름은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를 막을 최전선 방패로 선택한 건 미국제도, 독일제도 아닌 단 5글자, 코리아였습니다. 꽝!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K9포 밑의 어둠이 산산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철 냄새,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바람은 살을 베든 목덜미를 후려쳤고 내 머리 위에서는 평가단의 냉정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번 포대 사격 지연 5분 40초 경과. 도시 포위율 86% 도달. 시간이 정말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나는 거의 기어가듯 기름, 진흙, 얼음으로 뒤엉킨 포의 뱃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 포가 안 되면 저 마을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나는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팔 전체로 번져갔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 누군가가 죽어가는 한 아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나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손녀인 내가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볼트를 조이던 순간 무전기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엔지니어, 제발, 제발 살아있어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역사, 누군가의 생명, 그리고 70년을 돌아온 한 인연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제 이름은 박서연. 한국에서 온 방산 엔지니어, 그리고 지금 폴란드의 한 겨울밤 한복판에서 70년 전에 시작된 기적의 마지막 조각을 이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한 미수가 병동에서 시작해 70여 년을 돌아 나토 동부 최전선까지 이어진 믿기 어려운 인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는 다른 나라의 밤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는지 조금 길게 하지만 최대한 생생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는다면 앞으로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실화와 사람 사는 이야기들 더 깊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리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찾아올 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1년 겨울 부산. 그 해의 바람은 추위라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라내던 칼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이 섞여 날아오고 군화발 소리와 피난민의 흐느낌이 거리 전체를 뒤엉키며 울렸습니다. 부산역 앞 엎어진 리어카를 지붕 삼아 가족 셋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헤어진 가족 이름을 밤새 수십 번씩 부르고 또 부르며 차가운 폭우로 사라져갔습니다. 누구세요? 아니요. 제 아들 좀, 혹시 제 아들 못 보셨어요? 그렇게 절망이 골목 끝까지 스며들어 있던 시절. 해가 지면 피난민들은 남대문 시장 통마다 신문지를 깔고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밤을 버텼습니다. 신문지가 스치는 그 바스락거림이 부산의 자장가가 되어버린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허기와 추위가 함께 달라붙어 입김조차 회색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혼란의 끝, 부산 시내의 한 작은 병원. 창문은 폭격의 충격을 견디려고
테이프로 십자가 모양을 덕지덕지 붙여놓았지만 바람만 세게 불어도 유리가 딱딱딱 떨며 울었습니다. 인큐베이터란 말조차 흔치 않던 시절, 갓 태어난 미숙아들은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놓인 채 마치 숨이 꺼져갈 듯 가느다란 울음으로 세상에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새벽과 밤의 경계도 없이 뜨거운 물병을 입을 삼아 아기들 옆에 눕혀두고 자신들의 외투를 벗어 갓 태어난 미숙아들 몸 위에 덮어주며 밤을 지켰습니다. 어떤 날은 간호사 둘이 서로의 체온을 나눠가며 한 아이를 품에 안기도 했습니다. 제발 오늘만 버텨라. 오늘만 버티면 살 수 있다. 새벽마다 울리던 그 속삭임은 기도이자 다짐이자 절규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문턱을 넘나들던 그 절체절명의 겨울, 이 작은 병원은 그저 생명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이 온몸으로 버티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그 병동 구석, 체중 1.8kg, 한 손으로도 가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아기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자. 영자의 작은 가슴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움츠러들며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아기의 옆에는 젖이 돌지 않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엄마가 아이의 손을 감싸쥔 채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질 못해서. 그 말 끝마다 흐르는 눈물이 아기의 작은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힘없이 눈꺼풀만 떨며 그 눈물의 따뜻함에 겨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기차 폭격 소식도 군홧발 소리도 없었고 그 어떤 아이의 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날이야말로 가장 무서웠습니다. 전쟁통의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온 신호였으니까요. 영자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동 문이 미세하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눅눅한 공기 속에서 흙먼지 냄새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낯선 향수 냄새였습니다. 병동 안에 몇몇 간호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사람, 금발머리, 파란 눈, 피난민 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외모. 그녀는 멀리서 온 간호사였습니다. 폴란드, 그 먼 나라에서 전쟁 고아들을 살리겠다고 달려온 젊은 간호사 소피아. 소피아는 병동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거의 죽어가던 작은 미숙아를 보았습니다. 영자. 소피아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곧장 영자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냘픈 아기를 들어올려 자신의 품 깊숙이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영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터와 다름없는 병동 안에서 이 낯선 여인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기와 온몸으로 체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 영자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을 최대한 유지하려 숨까지 고르게 조절하며 작은 생명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쏟았습니다. 소피아는 뜨거운 물병과 담요를 계속 갈아치우며 체온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주저없이 자신의 맨살을 아기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소피아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 절규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게 아기를 품에 안고 손바닥으로 아기의 등과 가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흔들림은 어머니가 아이를 달랠 때와 같은 절박하고도 조심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호흡은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의 찬바람처럼
새벽 5시 소피아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아기에게 모조리 전해주기 위해 따뜻한 물병을 아기와 자신의 배 사이에 눌러놓고 자신의 목도리와 외투를 아기의 살이 닿는 부분마다 차곡차곡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기도를 하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 작은 생명을 향해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넌 살아야 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소피아 자신에게 내리는 한 사람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자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소피아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듯 아기를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 영자의 첫 울음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10초 뒤였습니다. 병동 전체가 그 울음소리에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음은 너무 약해서 처음엔 바람소리와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곧 병실 한가운데를 울리는 또렷한 생명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죽음을 기다리던 병동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살아난 그 아이의 삶이 70년 뒤 다른 나라의 밤을 지킬 힘이 될 줄은. 그날 밤 소피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1951년 4월 15일 부산. 오늘 체중 1.8kg짜리 미수가 한 명을 살렸다. 이름은 영자. 이 아이가 언젠가 전쟁 없는 나라에서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며칠 뒤 소피아는 짧은 외출을 나갔다가 부산 국제시장 골목에서 작은 놀이개를 하나 샀습니다. 색이 조금 바랜 비단실에 작은 매듭과 꽃 문양이 달린 소박한 놀이개. 이건 영자에게. 그녀는 아기의 이불 끝에 놀이개를 살짝 달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엄마가 소피아의 두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꼭 폴란드라는 나라에 은혜를 갚을게요.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 당신 아이가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은 70년 뒤까지 두 나라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피아 간호사는 전쟁이 끝난 뒤 폴란드로 돌아갔고 부산의 영자는 정말로 전쟁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영자는 결혼을 했고 성은 박씨인 남자와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울의 어느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며 살던 영자는 언젠가 문득 당시 간호사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 그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낡은 볼펜과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친애하는 소피아 선생님께 띄어쓰기도 철자도 어설픈 서툰 한글로 그리고 옆집 대학생이 대신 써준 영어 문장 몇 줄로 영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의 미수가 영자입니다. 저는 살아서 이렇게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편지 맨 마지막 줄에는 제 딸 이름은 미정, 손녀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손녀는 커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요. 편지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폴란드로 전달되었고 몇 달 뒤 폴란드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소피아의 떨리는 글씨. 영자야.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살면서 한 일들이 조금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구나. 손녀 이름이 서연이구나. 언젠가 그 아이가 나처럼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이제 늙었고 이 땅에도 여전히 상처가 많지만 언젠가 내 나라와 나의 나라가 서로를 도울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그 편지는 오래도록 부산과 폴란드를 오갔습니다. 영자가 한국에서 보낸 가족 사진들, 분식집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 중학생이 된 서연이의 교복 사진, 소피아가 폴란드에서 보낸 가족 사진들,
눈 덮인 들판 위에서 양배추를 수확하는 농장의 사진,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소년, 아들의 사진. 소피아의 아들은 나중에 폴란드 육군에 들어가 장교가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안제이 코발스키. 그리고 수십 년 뒤 그의 손에 어머니의 일기와 편지가 전부 맡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산의 작은 병동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한 평생을 돌아 이미 또 다른 세대의 약속과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경기도 수원 K-방산 기업연구소, 야근 등만 켜진 영구동 복도, 자판기 앞에서 컵라면 뚜껑을 덮고 있는 한 여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서연입니다. 서연아, 너 진짜 방산 회사 갈 거야? 몇 년 전 취업 시즌에 카페 구석자리. 친구들은 하나둘 대기업, IT, 스타트업 이름을 말할 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나는 K9 만드는 회사 갈 거야. 야, 요즘 누가 방산 가냐? 돈도 애매하고 이미지 안 좋잖아. 다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서연은 웃으면서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것도 결국 기술이야. 누군가는 방패를 만들어야 다른 누군가는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지. 그 말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항상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김영자. 할머니는 늘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원래 죽었어야 했단다. 그리고 70여 년 전 부산 병동에서의 이야기를 언제나 같은 순서로 꺼냈습니다. 파란 눈의 간호사 소피아, 자신을 품에 안고 밤새 체온을 나눠주던 그 따뜻한 온기.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는 늘 같은 말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할머니도 없고 너희 엄마도 없고 너도 없어. 언젠가 우리가 저 폴란드라는 나라에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언젠가 폴란드를 돕는 일을 할게요. 그 다짐이 그녀를 방산 엔지니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입사 첫날 선배인 정태수 차장은 코드를 들여다보던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가 만드는 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야. 이 코드 한 줄이 어떤 아이의 내일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마을의 밤을 지켜줄 수도 있어. 그 말은 지금까지도 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말 폴란드 국방부, 폴란드 정부가 대규모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도입하는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된 직후 폴란드 육군 제17포병 여단장 안제이 코발스키 대령은 새로 부임한 나토 동부 전선 포병 전력 담당 장교로서 업무를 산더미처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꺼운 파일 하나. 대한민국 K9, K2 기술 지원 인력 리스트. 그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박서연 K9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핵심 엔지니어, 근무지 서울 경기도 수원. 박서연? 입안에서 그 이름을 천천히 굴려봅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안제이는 갑자기 어머니 소피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부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이름. 영자, 그리고 서연.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맨 윗칸 왼쪽 구석.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으로 가져와 둔 오래된 상자 하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걸 열어봐라. 내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과 함께 안제이는 상자를 내려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 놀이개 하나.
그리고 전쟁 당시 썼던 일기장. 그 옆에는 누렇게 바른 한국에서 온 편지들이 고무줄로 묶인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 묶음을 풀어 마지막에 도착한 편지부터 천천히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저는 부산의 그 미숙아 영자입니다. 저는 살아서 이렇게 할머니가 되었어요. 손녀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안재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 공학,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서류. 박서연 K9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핵심 엔지니어. 머릿속에서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51년 4월 15일 부산. 오늘 체중 1.8kg짜리 미수가 영자를 살렸다. 이 아이가 살아서 언젠가 전쟁 없는 나라에서 웃으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옆에 붙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소피아 간호사 품에 안긴 작은 한국 아기. 사진 뒷면에는 필기체로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1951년 부산, 소피아와 영자. 안재희는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에 놓인 작은 장식품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낡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문양의 놀이개.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우리를 도우러 올 거야. 그때가 되면 그들을 가족처럼 맞아주렴. 안재희는 책상으로 돌아와 즉시 공문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요청사항, 나토 동부전선 K9 포대 운용 교육 시 실제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핵심 엔지니어 파견을 요청. 가능하다면 박서연 엔지니어의 직접 파견을 정중히 요청함. 그의 손끝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70년 만에 건네는 조용한 손짓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밤 11시 47분 공장 안은 금유 차량 소리와 프레스 기계 소리 그리고 압축 공기 소리로 지진이 난 것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간조인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마지막 테스트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 김성준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서연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네, 팀장님. 폴란드 갈 생각 있나?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폴란드요? 김 팀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K9 자주포 180문, K2 전차 120대를 나토 동부 최전선에 배치하기로 했잖아. 원래는 정태수 차장이 현지 상주 엔지니어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난주 시험 사격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서 최소 1년은 장기 출장이 어렵대. 서연의 머릿속에 차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웃던 얼굴, 그리고 코드 한 줄이 아이의 내일을 바꾼다던 그 말. 김 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조건을 하나 걸어왔어. 실제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한 핵심 엔지니어를 보내달라. 그리고 서류에 이름이 이미 찍혀 있더라. 김 팀장이 A4 용지를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프로젝트 책임 엔지니어 박서연. 눈앞의 글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할머니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던 그 나라. 가겠습니다. 서연은 생각보다 빨리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 폴란드 가겠습니다. 김 팀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거기는 진짜 전쟁 바로 앞이야. 국경 너머에서는 지금도 포성이 울리고 있고 난민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다고. 잠시 침묵. 그래도 괜찮겠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머니 소원을 영원히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서랍 깊숙이에서 꺼내 들고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서연이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보자기를 풀자 색이 바랜 작은 놀이개 하나가 손바닥 위에 얌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1951년에 폴란드 간호사가 준 거라더라. 혹시 내가 언젠가 폴란드에 가게 된다면 이걸 꼭 가져가라고,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랬어. 서연은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하고 올게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폴란드를 위해서. 2주 뒤 인천발 바르샤바행 비행기. 13시간 동안 창밖에는 끝없는 구름 바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 TV에서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터지는 포탄 소리, 방공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폴란드 시민들. 서연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에는 할머니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이제 정말 할머니가 말하던 그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르샤바 공항 도착 게이트. 폴란드 국방부 소속 파베우 노박 대령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서연 엔지니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루블린까지 차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겨울 들판, 저 멀리 우크라이나 국경 방향으로 눈발을 머금은 회색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베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언제나 다음이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죠. 서연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거겠죠. 같은 시각 루블린 교회의 한 작은 집. 폴란드 육군 제17포병 여단장 안제이 코발스키 대령은 출군 준비를 마치고도 아직 현관문을 나서지 못한 채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다시 꺼내본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피아의 일기, 영자의 편지들, 그리고 흑백 사진들. 그는 특히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젊은 폴란드 간호사 소피아, 그 품에 안긴 작고 마른 한국 아기.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부산, 소피아와 영자. 그리고 옆에는 영자가 보낸 마지막 편지 중 한 구절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손녀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공학을 공부합니다.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오늘 그 손녀가 정말로 폴란드에 옵니다. 안제이는 군복 상의를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맞다면 우리가 은혜를 돌려받는 날이겠죠. 그날 밤 한쪽에선 손녀가 비행기에 올랐고 다른 쪽에선 간호사의 아들이 낡은 사진 한 장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사실만 모른 채 말이죠. 70년 전 품에 안았던 그 아기가 이제 손녀의 이름으로 다시 폴란드에 오고 있다는 걸요. 밤 10시 루블린 군사기지. 눈은 내린다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지의 경계등은 바람에 흔들려 흐릿한 원을 그렸고 그 원의 테두리마다 새하얀 눈발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 끝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그러나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지의 지휘관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된 이름, 오래된 기억, 오래된 약속을 어둠 속에서 끌고 나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모챙 아래로 드러난 이마에는 전장과 세월이 남긴 굵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나오는 입김은 그의 무게를 대신 증언하듯 서늘한 공기 위에서 흩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 익숙하지 않은 눈, 익숙하지 않은 기지의 냄새 속에서 그 남자의 걸음만은 이상하게 익숙한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는 멈추어 서서 군인 특유의 단단한 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제17포 병여단장. 말이 목구멍에서 잠깐 걸리는 듯 멈추더니 그는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듯 또렷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안제이 코발스키 대령입니다. 서연도 군모를 고쳐 잡으며 자세를 정확히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K9 사격 통제 엔지니어 박서연입니다. 눈발 사이에서 두 사람의 오른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악수는 짧았지만 손바닥 너머로 오래된 무언가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세월의 무게, 어딘가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잔열 같은 것들. 군인식 경례가 끝났고 둘 사이에 짧고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원래라면 장비 일정, 안전 절차, 업무 브리핑이 오갔어야 할 자리. 하지만 안재희는 준비해온 말들을 눈 위로 내리는 숨처럼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단 한 가지 오랫동안 가슴속에서만 되뇌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할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의 가슴이 순간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할머니 이름을? 보통이라면 경계심이나 의문이 먼저 올라왔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기이한 낯설 속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 언제 처음 만났는지도 모를 사람에게 갑자기 심장이 반응하는 이상한 순간. 그래서일까 입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영자입니다. 그 순간 바람의 소리, 눈발의 충돌, 경계 등의 떨림,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안재희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연의 얼굴을 보고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70년 전 어머니의 일기 속으로 천천히 깊게 가라앉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이름을 마치 기도처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영자.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눈 덮인 연병장 위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이걸 봐주시겠습니까? 안재희는 천천히 코트 안쪽 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수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러나 막상 꺼내려 하니 손끝에 두려움이 걸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지갑 하나였습니다. 지갑 속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사진 속 인물의 표정만은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발을 털 듯 가볍게 소매로 사진을 닫고 양손으로 받쳐 서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연은 그 사진을 받아드는 순간 심장이 두 번 뛰고 한 번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장면. 젊은 폴란드 간호사. 그 품에 안긴 너무 작고 너무 약했던 한국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웃고 있는 한국 여성. 시대는 흑백이었지만 사진 속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던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단다. 서연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소피아 선생님과 우리 영자. 그 필체는 할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수없이 보았던 글씨와 정확히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서연은 목이 잠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할머니인데요. 내 어머니가 당신 할머님을 살렸습니다. 안재희의 눈이 사진에 고정된 채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 사이에서 흩어졌습니다. 그 손녀가 우리나라를 지키러 와주었군요. 그 말은 눈보다 먼저 서연 가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으며 울고 울면서 웃는 얼굴이 바로 이런 얼굴이구나 싶은 순간 저야말로 그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재희는 눈을 깊게 감았다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한 병동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 눈 내리는 폴란드 군사기지에서 두 사람의 손 위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두 나라가 서로에게 남긴 은혜와 그 은혜가 70년을 돌아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눈보라 속 연병장에서 70년 전 부산의 미숙아와 지금 폴란드의 젊은 장교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가 곧바로 가장 거센 의심과 시험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오전 K9 포대 교육장, 서리가 아직 녹지 않은 포신들이 차갑게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는 전날 내린 눈을 밟으며 바삭바삭 끊겼습니다. 서연은 사격 통제 시스템 교육을 위해 모니터를 열어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뒤쪽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인가? 진짜로 여자를 보냈다고? 포가 장난도 아닌데. 말의 끝마다 보이지 않는 쇳조각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조심스럽게 서연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부대에서 항상 처음엔 이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부지런히 쌓아 올린 실력보다 단 4글자, 여자라서가 더 빨리 판단을 내려버리는 순간들을 무수히 겪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말은 끊겼고 전장의 공기처럼 날 선 정적이 교실을 스쳤습니다. 포대장 안재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소의 단단한 태도보다 한층 더 엄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여러분이 곧 맡게 될 국경 최전선 K9의 심장부를 직접 설계한 엔지니어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장비라면 최소한 존중부터 가져라. 병사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곧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눈을 피하지 않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얀 코발스키 중사. 안재희와 성이 같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람. 현장을 오래 겪어 굳어진 눈빛. 그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전쟁을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투는 단단하고 거칠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얀은 포대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숲 너머에 제 아내와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장난 장비 때문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교육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기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번의 오차, 한 번의 방심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까지 포는 남자들이 만들었고 남자들이 썼습니다. 여자가 만든 전쟁 무기라. 그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르고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장 전체가 말을 잃었던 그 순간 서연은 마이크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도전적인 말투도 억울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담담한 결의의 목소리. 미안, 중사님. 그녀는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로 싸우지 말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포로 이야기해 봅시다. 서연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실사격으로 직접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폴란드 동부의 하늘은 잔뜩 흐린 채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영하의 공기 속에서 K9 엔진음이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표물은 25km 떨어진 폐건물. 실전과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연막탄까지 터뜨려 시야를 막아놓았습니다. 안재인은 무전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1번 포대 준비. 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1번 포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서연은 사격 통제실에서 모니터와 키보드, 각종 수치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포신 각도 45.2도, 장약 온도 정상, 포신 마모율 4.8%, 풍속 12m/s, 습도 68%. 이 수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탄착은 수십, 수백 미터가 벗어난다. 서연의 손이 모니터 위에서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야는 사격대에서 입술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전부 설정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무전에 울렸습니다. 포대, 사격 준비 완료. 지휘소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폴란드 K9 1번 포대, 사격. 그 순간 포신이 숨을 들이켰다가 토해내듯 프레임 전체를 흔드는 충격음이 하늘로 쏟아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갈라지는 듯한 굉음. 폭발의 충격이 땅을 타고 사격 통제실 바닥까지 울렸습니다. 몇 초 뒤 무전이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명중. 관측 장교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식의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탄, 세 번째 포탄, 연속 사격, 연속 명중. 탄착 오차는 모두 20m 이내. 교육장 전체가 조용한 놀라움 속에 잠겼습니다. K9은 마치 이 땅을 오래 지킨 폴란드 포병의 무기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포화를 뿜어냈습니다. 야는 포탑에서 느리게 내려왔습니다. 그의 부츠가 눈 위에 닿자 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긴 호흡 하나. 그리고 야는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짧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말투는 무심했지만 불과 몇 시간 전의 적대감과는 어딘가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를 겁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편견은 대답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직 현실과 시간 앞에서만 의미 없이 허물어질 뿐입니다. 그날 포탄은 목표를 정확히 맞췄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한가운데쯤에 서 있었습니다. 운이었을 뿐이라는 한마디는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고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험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몇 주 뒤 폴란드 동부 기지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평가단 도착. 영하 20도. 숨을 들이쉬면 코 안쪽이 그대로 얼어붙는 혹한. 그 밤 기지는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나토 동부 최전선의 축소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끔찍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의 한 도시를 향해 진격. 포병 부대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한 탄착으로 진격을 막지 못하면 지도 위 그 도시는 붉은색으로 통째로 물들어 버립니다.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지도 속에 떠 있는 파란 점 하나가 그냥 훈련용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들 부모가 사는 도시, 아내가, 아이가,
연인이 살고 있는 곳을 모델로 했다는 걸. 어쩌면 바로 오늘 자기 딸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을 그 동네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이 훈련은 그들에겐 절대 게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휘소 공기는 기온보다 먼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토 평가단은 커다란 상황판 앞에서 각 포대의 사격 준비 시간을 초 단위로 잘라내듯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1번 포대 준비 시간 양호. 2번 포대 목표 제획득 속도 기준치 이상. 짧고 건조한 문장들이 오갈 때마다 폴란드 장교들의 어깨는 조금씩 더 굳었습니다. 훈련 시작 4시간째. 무전기에 짧고 그러나 모든 공기를 바꿔버리는 한 문장이 꽂혔습니다. 여기는 K9 3번 차량. 사격 통제 시스템 경고등 점등. 지휘소 중앙 스크린에 붉은 아이콘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일부 기능 곧 정지 예정. 3번 포대가 맡은 구역은 시뮬레이션상 도시 외곽 방어선. 만약 이 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적의 진격로는 그대로 도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잠깐, 정말로 잠깐이었지만 지휘소 안 공기가 한 번에 꽉 하고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안재인은 그 시선을 하나씩 흩어지게 만든 뒤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시간하고 싸워야 합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야지 위를 가로지르다 못해 후려치는 수준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K9 3번 차량이 있는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눈은 이미 종아리를 넘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푹 하고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때리는 수준을 넘어 살을 얇게 벗겨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발이 아니라 잘게 부서진 얼음 파편이 얼굴과 목덜미를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포가 안 되면 그 생각이 심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신을 뛰어다녔습니다. 이 포가 안 되면 저 도시, 저 마을 사람들, 누군가의 아이, 누군가의 부모들 전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늦으면, 내가 못 살리면. 멀리 지휘소 상황판 위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시 아이콘은 아직 간신히 본래 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외곽을 둘러싼 붉은 선이 마치 생명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넘어갈 듯 달리면서도 그 화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참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지휘소 안 모든 시선은 커다란 상황판 한가운데 3번 포대 사격 준비 타이머에 박힌 듯 꽂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고 나토 평가단은 잔혹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시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3번 포대 사격 지연 3분 경과. 짧고 건조한 문장 하나. 하지만 그 네 단어가 지휘소 내부의 공기를 한 번 더 조여왔습니다. 지연 5분 경과.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지도 위의 빨간 선은 더욱 촘촘해졌고 도시 외곽은 마치 뜨거운 철판 위에 떨어진 얼음처럼 점점 그리고 확실하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막히는 분위기보다 더 절박한 곳은 지금 이 순간 눈보라 속에서 혼자 K9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한 한국인 엔지니어의 시야 안쪽이었습니다. 시간이 단지 지연을 의미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한다는 걸 최대한 뼈아프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포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만 하는 개인적인 이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지휘소에서는 초 단위로 숫자를 세고 있었고 폭풍 같은 바람 속에서는 서연의 심장이 초 단위로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장면, 두 개의 절박함이 마치 나란히 배치된 두 개의 화면처럼 완벽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3번 차량에 도착했을 때 포신 아래에서는 하얀 입김이 긴장과 함께 간헐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감출 수 없는 불안으로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철제 사다리를 움켜쥐고 올라갔습니다. 얼음이 잔뜩 낀 철제 난간은 잠깐 잡았을 뿐인데도 손가락에 그대로 달라붙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포신 아래 좁고 낮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넣자 얼어붙은 철판이 등과 어깨를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칼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쇠 냄새, 디젤 기름 냄새, 바닥 진흙과 얼음이 뒤섞인 비린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면에는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연결된 케이블과 커넥터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짧고 차가운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센서 냉각, 개통 오류, 과열 및 결빙 가능성. 시간은 분명히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나토 평가단이 3번 포대 사격 준비 시간을 초 단위로 잘라 재고 있었고 지도 위의 가상 도시는 거의 붉은색 선에 둘러싸인 섬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차체는 서연의 체온을 순식간에 빼앗아갔습니다. 장갑 낀 손끝엔 점점 감각이 사라졌고 무릎 아래는 눈과 진흙, 기름에 잠겨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센서 연결부에는 얇은 얼음막이 투명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혹한과 진동, 급격한 온도 변화로 냉각 시스템 일부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케이블 하나하나를 마치 사람의 혈관을 더듬듯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플라스틱 피복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음에 젖은 볼트를 잡은 렌치는 손에서 계속 미끄러지려 했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이가 갈리는 소리가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포신을 타고 아래로 꽂혔습니다. 여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니까. 아니었습니다. 눈보라가 포신을 때리고 포신이 눈보라를 다시 튕겨내던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를 꽉 물고 대답했습니다. 얀 중사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따질 시간이 아닙니다. 렌치를 쥔 손을 더 세게 조이며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볼트 하나가 끼잇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순간 뜨겁게 긁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라서 못 믿겠다. 9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문장이었지만 지금 이 혹한 속에서 들으니 마치 얼음칼을 목덜미에 대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안재희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얀. 입 다물고 돕도록.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지휘 계통을 넘어서는 고집과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려는 굳은 결심이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안재희의 눈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포가 끝내 살아나지 못하면 지도 위 가상 도시는 붉은색으로 통째로 덮일 것이고 그 도시는 현실에서 자기 부대원들의 가족이 사는 도시를 모델로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로 다른 감정이 하나 더 겹쳐 있었습니다. 단단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신뢰. 내 어머니도 여자였어. 안재희는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 할아버지를 살렸고
박 엔지니어의 할머니를 살렸어. 눈발 사이에 그의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손녀가 잠시 목이 메인 듯 멈칫했다가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포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마지막을 밀어 올렸습니다. 눈보라 소리와 엔진 꺼진 정막 사이로 그 말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잠시 정적. 얀의 목소리는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둔 장면 하나가 강제로 끌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전개 훈련. 그날도 기온은 영하 15도, 숨만 쉬어도 폐가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얀, 이 훈련 끝나면 집에 가서 애손이나 제대로 한번 잡아줘야겠다. 포 옆에서 장난스럽게 웃던 동기 마렉. 아내가 막 둘째를 낳았다며 흐릿한 흑백아기 사진을 꺼내 보이던 손. 봐, 내 딸, 눈이 완전 아내 판박이다. 천사지? 사진 한 장을 금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어넣던 손가락. 그날 밤 실사격 훈련 중 센서 오류 경보가 떴습니다. 탄도 계산 모듈 오류. 수정 패치 버전 3.1 적용 권고. 무전기 너머로 같은 문장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정비팀은 훈련 끝나고 적용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고 지휘관들은 지금 일정이 먼저라며 그 위험 알림을 조용히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무시는 결국 한 사람의 목숨으로 돌아왔습니다. 탄도 계산 모듈의 오차, 빗겨나간 포탄 궤도, 그리고 그 근방에 서 있던 마렉. 나중에 얀은 조사 보고서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탄도 모듈 검수 책임 엔지니어 앨리스 노박, 여자였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에서 처음으로 탄도 계산 모듈 책임을 맡은 여성 엔지니어. 사내에서는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회사에서도 여성 책임자가 나왔다. 멋지다. 역사를 바꿨다. 하지만 그 모든 축하의 말은 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현장에서 포탄이 빗나갔고 그 작은 오차 하나가 말에게 목숨을 가져갔다. 사람들은 여러 말을 했지만 얀의 귀에는 결국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맡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비극은 결국 그렇게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얀은 진지하게 따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정비팀은 패치를 미뤘는지, 왜 지휘관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훈련을 강행했는지, 현실의 책임자들은 얼굴 없는 시스템과 상부 뒤에 숨었고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딱 한 사람의 이름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앨리스 노박, 여자 엔지니어. 그날 이후 얀의 머릿속에서 여자가 만든 무기라는 말은 곧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편견은 몇 년 동안 그의 생각을 천천히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눈보라 속 서연의 숨소리가 포 밑에서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얼어붙은 철판 위에 누운 채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케이블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 내 어머니도 여자였어. 안제이의 말이 다시 얀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내 할아버지를 살렸고 얀의 시선이 장갑 낀 자기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손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성급히 단정 내리던 손이었습니다. 박 엔지니어의 할머니를 살렸어. 그리고 지금은 그 손녀가. 얀은 포 밑으로 반쯤 몸을 밀어넣은 서연의 다리를 봤습니다. 진흙과 기름과 눈이 뒤섞여 도저히 인간이 들어가선 안 될 것 같은 공간. 그 안에서 누군가의 손녀가, 누군가의 딸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가족을 지켜줄지도 모를 단 하나의 사람이 몸을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여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아니었다. 상황은 그 반대였다. 이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전부 같이 무너질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마렉이 웃으며 흔들던 흐릿한 아기 사진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만약 그때 탄도 모듈 옆에 적힌 이름이 앨리스가 아니라 박서연이라는 이름이었다면 지금 이 여자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자신은 평생 앨리스를 본 적도 없으면서 단지 분노를 들이부을 얼굴 하나가 필요했을 뿐이었을 것이다. 그게 여성이었고 엔지니어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서연과 하나의 이미지로 겹쳐졌던 것뿐. 눈보라는 여전히 미친 듯 휘몰아쳤지만 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한순간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고요 뒤에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결심과 함께 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포를 살립시다. 옆에 있던 부사관이 놀란 눈으로 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여자 엔지니어라며 불평하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포탑 쪽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얀은 이미 포탑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전원 절차 맞춰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여자라서 못 믿겠다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 포를 살리려면 저 안에 들어간 한국인 엔지니어와 나 그리고 이 포대 전체가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선명한 확신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 밤 한 도시의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남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거의 1시간. 진흙과 기름, 눈이 한 덩어리가 된 바닥 위에서 서연은 숨을 씹어 삼키듯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엄지손가락에서는 이미 얇게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발가락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감각했습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여 넣을 즈음에는 턱이 덜덜 떨릴 정도로 체온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거의 사라진 상태. 이제 서연은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겨우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전원을 다시 넣어보세요. 위쪽에서 얀이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 겁니다. 스위치가 당겨지는 순간 엔진이 한번 헛돌았습니다. 두 번째,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같은 타이밍으로 멈춰선 듯한 짧은 정적, 그리고 곧 가슴을 두드리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K9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 모니터가 하나, 둘,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고등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지휘소에서 숨죽인 목소리가 전파를 탔습니다. 폴란드 K9 3번 포대 사격허가. 안제이는 좌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짧고 단단하게 명령했습니다. 사격. 포신이 들리며 어둠 속으로 곱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주황색 화염이 한순간 피어오르더니 뒤이어 폭발음이 야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휘소 스크린에 탄착 지점이 표시되는 순간 관측 장교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오차 12m, 나토 평가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밀 사격. 지도 위 가상 도시는 마지막 순간 붉은 포위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지휘소 한켠 스크린에는 3번 포대 사격 준비, 지연 60분. 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지만 평가단의 표정은 어딘가 만족스러운 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실전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최고 등급이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휘소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천천히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포 밑에서 기어 나왔을 때 서연은 손과 발의 감각이 거의 없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얀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둘 사이를 가로지르며 지나갔지만 얀의 손은 확실하게 서연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억눌러 왔던 말이 입술을 뚫고 나왔습니다. 박 엔지니어. 그는 고개를 잠깐 숙였다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포 밑에 들어갔는지. 얀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치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대신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당신의 판단이, 그리고 당신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지킨 겁니다. 얀은 마침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전 당신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군인을 봤습니다. 그날 밤 루블린 기지 식당 한쪽 플라스틱 컵에 진한 차와 술이 섞여 나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와 따뜻한 스프가 커다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얀이 병사들 앞에 서서 컵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는 한번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박 엔지니어를 여자라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하 20도 눈밭에서 1시간 동안 포 밑에 들어가 우리 목숨을 지킨 사람은 바로 그 한국인 여자 엔지니어였습니다. 얀은 몸을 돌려 정면으로 서연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알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내 할아버지를 살린 폴란드 간호사가 안제이 대령님의 어머니 소피아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때 살아난 한국 아이의 손녀가 지금 우리 포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얀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박서연 엔지니어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식당 안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평생 품고 살던 그 한 문장, 언젠가 폴란드라는 나라에 꼭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다.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지도 위 도시는 붉은색 대신 파란색으로 남았습니다. 얼어붙은 포 밑에서 흘린 한 사람의 피와 땀 덕분에 누군가는 다음 날 아침에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평소처럼 출근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루블린 기지에서의 한밤의 이야기가 곧바로 1만 1000km 떨어진 부산의 작은 거실까지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나토 평가단의 공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K9 포대는 나토 동부 전선을 지키는 핵심 방패다. 특히 실전 시나리오에서의 고장 대응 능력, 한국 측 엔지니어와의 협업 능력이 탁월하다. 폴란드 국방부 브리핑에서 장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우리의 밤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장관은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의 한 작은 거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눈 덮인 폴란드 평야 위를 달리는 K9 자주포, 그리고 그 옆에 선 폴란드 병사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자막 한 줄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동부 코리아라고 적힌 자주포가 나토 최전선을 지키다. 흰 머리의 노인이 그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손가락이 목에 걸린 오래된 군번줄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혜를 갚았구나. 옆에 앉아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노인은 잠시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땅엔 전쟁이 났단다. 그때를 떠올리는 듯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우릴 도우러 왔어. 젊은 간호사들이, 군인들이 타지에서 죽어가면서 우릴 지켜줬지. 노인은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 겨울 하늘 아래 코리아라고 적힌 자주포가 눈보라를 이기며 서 있는 장면. 이제는 그는 눈가를 손등으로 살짝 훔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구나.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란다. 손자는 무언가 알 것 같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속 자막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전쟁 고아를 살린 폴란드 간호사, 70년 뒤 그 아기의 손녀가 나토 최전선을 구하다. 그 한 줄 속에 세대와 나라를 넘어 이어진 은혜와 보답의 이야기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서연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회사로 복귀한 첫날 김성준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 폴란드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 그리고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런 제안을 하나 더 해왔더라. 서류 상단에는 소피아와 영자 장학재단 설립 제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랑 우리 회사가 같이 하는 건데 한국과 폴란드의 여성공학도를 지원하는 공동 장학 사업이야. 그는 특히 한 부분을 짚어 보여줬습니다. 재단 이름에 내 할머니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폴란드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서연에게 마리아가 공대에 합격했다. 당신 덕분이다. 폴란드 곳곳에서 여자아이들이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이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피아 어머니의 묘지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무궁화가 피고 있다. 어머니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 같다. 다시 오라.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안재희. 서연은 양손에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들고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은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요. 폴란드에. 할머니 사진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신 그 나라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밤을 지키고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놀이개. 이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잘 쓰고 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품고 있던 그 약속, 폴란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왔어요.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 속에서 할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동부의 눈 덮인 평야 위에는 코리아라고 적힌 K9과 K2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폴란드 병사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70년 전 폴란드의 한 간호사가 부산의 작은 미숙아를 품에 안고 밤새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녀가 폴란드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로서 다시는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해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세대가 가난과 전쟁, 산업화와 IMF, 수많은 위기를 견디며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기에 한국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든 함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라도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다는 한 줄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을 빛내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이 폴란드의 그 밤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